3시가 막 진한 햇살이 창백하게 드리워진 오후였다. 한유나는 이 거대한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3년. 그녀의 결혼 생활은 정확히 1095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 시간은 그녀에게는 영원과도 같았다. 이 집은 궁전처럼 웅장했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떤 먼지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감정의 흔적도 없었다. 남편인 김서준 J글로벌 그룹의 냉혈한 총재는 이 완벽한 무대 뒤에 숨어있는 주연 배우였다. 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침실은 3층에 그녀의 침실은 2층에 있었다. 두 사람의 공간 사이에는 넓은 복도와 수많은 문이 있었고 그 거리는 마치 은하수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했다. 서준의 비서인 박민준 실장이 매일 아침 전화는 그의 스케줄을 듣고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시켰으며 그가 예정보다 일찍 들어오면 조용히 그의 서재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도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집의 모든 물건처럼 그저 제자리에 있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착하고 온순한 김 총재의 아내라고 불렀다. 그녀의 부모님은 서준의 회사에 투자한 지분 덕분에 잃었던 재산을 되찾았고 그녀의 결혼은 모두에게 축복받은 거래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 고독을 알지 못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루였다. 3년 전 결혼식 날 서준은 우리의 결혼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후로 그는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작은 기대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피어올랐다. 어쩌면 그는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른다는 덧없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점심을 먹는 대신 정원을 거닐었다. 잘 관리된 장미들이 무심하게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오후 5시, 서준이 퇴근할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그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머물렀지만 오늘은 일찍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별한 메뉴는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한정식이었다. 서준은 특별한 것을 싫어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녀는 식탁을 세팅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었다. 이런 작은 떨림조차도 그녀의 마음속 불안함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사모님 김 총재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늘 그래왔다.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단호한 발소리였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외투를 벗어 집사에게 건넸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유나는 어서 오세요라고 작게 인사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유나가 말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저녁 식사 내내 이어졌다.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그가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동작을 관찰했다. 그의 옆모습은 완벽하게 조각된 예술품 같았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났다. 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재로 향했다. 그가 서재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유나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고독이었다. 그녀는 서재 문을 조용히 열었다. 서준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감정했다. 서준 씨.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잠깐의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무서운 일이죠. 아이고요. 유나는 손에 든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죠? 이혼 서류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그 단어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서준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3년 동안 그가 그녀를 이렇게 오랫동안 응시한 적은 없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불신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장난하는 겁니까? 이 결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잊었습니까? 당신 부모님의 회사를 위해 내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어요. 유나가 말했다. 하지만 3년이면 충분해요.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먼저 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겁니까?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서준 씨. 이건 결혼이에요. 유나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단호함이었다. 당신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저를 무시하고 제 존재를 지웠어요. 저는 이 집에 유령처럼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서준은 비웃었다. 유령 당신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소. 부족한 게 무엇이죠? 돈, 명예.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존재였어요. 유나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텅 빈 공간과 차가운 공기뿐이었죠. 이제 저도 저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뒤돌아섰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가 남긴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평소처럼 차갑게 뛰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3년 동안 그는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그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단순한 변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찢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멈춰 섰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단호함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좋소. 서준은 중얼거렸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보시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잡을 힘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가 그녀를 잡으려 할 때 그녀의 마음이 이미 멀리 떠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았지만 그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자마자 그의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계약의 파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3년간 무시했던 한 영혼의 조용한 반란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그 반란의 시작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혼 서류가 놓여있던 그 밤 김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유나의 말들로 가득 찼다. 당신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집에 유령처럼 살았어요. 이 차갑고 명료한 문장들은 그의 견고한 세계관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 서류를 거실 테이블에 던져 놓았고 그것은 그의 삶에 침입한 이질적인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의 주변 모든 것은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했다. 사업 돈 사람, 심지어 결혼까지도. 하지만 유나의 돌발적인 행동은 그에게 통제 불능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의 비서인 박민준 실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실장은 서준의 신복이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서준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박 실장 한윤아 씨에 대해 알아봐. 지난 3년간 그녀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박 실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모든 것,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 그녀의 취미, 그녀의 지난 3년간의 일상,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 서준은 자신의 명령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3년 동안 아내를 그림자 취급했지만 이제야 그녀의 삶을 엿보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꾸민 이유를 찾고 싶었다. 단순히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그의 이성과 논리는 어떤 감정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박 실장은 며칠 만에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준은 보고서를 넘겨보며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보고서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일상이 너무나도 단조롭게 기록되어 있었다.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주말에는 한두 번 친구와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 명품 쇼핑이나 사치스러운 모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흔한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 계정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투명 인간의 삶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다입니까? 서준이 물었다. 예, 총재님. 사모님께서는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사적인 모임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히 혼자 보내셨습니다. 서준은 보고서를 덮었다. 그는 그녀의 삶이 자신에게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보고서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서진 디자인 공모전 우수작. 이건 뭐지? 서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 사모님께서 가명으로 응모하신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사모님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차분하고 조용히 집을 지키던 여자의 모습만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서 그저 그의 사회적 지위를 완성해주는 배경이었다. 그날 밤 서준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방은 마치 그녀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깨끗했다. 그녀의 방에는 그의 방에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 사업 서류, 경제 잡지 아니면 골프채 같은 것들. 대신 책상 위에는 그녀가 스케치했던 디자인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가구 의상 심지어는 보석 디자인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스케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세상이 사업과 경쟁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유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짐을 풀고 있었다. 이 좁은 공간은 그녀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벽에 걸린 그림 책상 위에 놓인 화분 모든 것이 그녀의 취향대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낯선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서준 씨, 어떻게 여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서준이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다. 그의 눈은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집의 방 하나보다도 작은 공간이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던 겁니까? 중요한 건 공간의 크기가 아니에요. 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준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3년 동안 그녀가 그에게 커피를 내어준 적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적은 없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놀림, 커피 향이 퍼지는 모습,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이혼, 서류, 취소하시오. 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유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서준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3년 동안 저를 외면했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나는 당신을 외면한 적 없어. 서준이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그저 바빴을 뿐이요. 회사가, 일이,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했어요. 제가 아파도 슬퍼도 당신은 저를 보지 않았죠. 당신에게 저는 그저 당신의 배경에 불과했어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서준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돈과 권력을 꺼냈다. 이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곳,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다시 돌아가시오.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서준 씨.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제 힘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더 행복해요. 그의 눈에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이 나를 떠나면 당신 부모님의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 J글로벌의 투자가 철회되면 그들은 다시 파산할지도 몰라.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준은 그녀가 결국 돈 때문에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당신은 저를 협박하려는군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어요. 저희 부모님 회사는 이제 저의 도움 없이도 잘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건 당신의 무자비함 때문이겠죠. 당신은 제가 당신에게 돌아갈 때까지 모든 것을 파괴할 건가요? 서준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3년 전 결혼식 날 보았던 순종적인 눈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와 자존심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 명의 사람으로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그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그의 돈과 명예를 원하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날 저녁 서준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는 유나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와 그녀의 향기를 느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3년 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것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도 있었던 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제 이 텅 빈 공간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김서준은 박민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윤아 씨가 응모했던 서진 디자인 공모전 우승작 그 디자인을 가져와.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 서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한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유나의 작은 아파트에서 돌아온 후 그녀의 조용하면서도 굳건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오만함의 첫 번째 균열을 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의 책상 위에는 유나의 디자인 작품이 놓여 있었다. 빛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폐유리를 재활용해 만든 조명 디자인이었다. 섬세한 곡선과 독창적인 빛의 흐름이 어우러져 한눈에 봐도 뛰어난 작품이었다. 서준은 작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3년간 그의 집에서 그녀는 어떤 존재였나. 그녀는 자신의 빛을 숨기고 그의 그림자 아래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박 실장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한윤아 씨가 디자인 분야에서 얼마나 알려졌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았는지 알아봐. 며칠 후 서준은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윤아는 대학 시절부터 촉망받는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졸업작품은 이미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재능은 그녀의 부모님이 회사의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묻히게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와의 결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결혼 후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오로지 김 총재의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준의 압도적인 명성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자신을 향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그의 돈을 탐하는 여자일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의 깊이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때 박 실장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서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총재님, 사모님께서 새로 시작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지? 서진그룹의 신규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르네상스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회사의 대표가 사모님과 대학 동기인 이지훈 씨라는 점입니다. 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지훈. 그 이름은 그에게 낯선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삶에 다른 남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소유물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윤아의 회사로 향했다. 작은 간판의 디자인 스튜디오 르네상스는 그의 J글로벌 그룹 사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활기와 열정은 그의 거대한 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윤아는 작업복 차림으로 이지훈과 함께 디자인 도면을 보며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준의 집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며 행복해 보였다. 윤아 씨, 서준의 목소리에 윤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서준 씨, 여기는 어떻게? 나는 당신과 할 말이 있어. 둘이서. 서준은 이지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말했다. 이지훈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김 총재님, 윤아 씨는 지금 바쁘십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죠. 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지훈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오. 윤아는 그들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에 끼어들었다. 지훈 씨,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올게요. 윤아는 서준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서준은 그녀가 이지훈을 부르는 다정함에 다시 한번 질투심을 느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윤아가 차갑게 물었다. 당신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러 왔소. 당신은 저런 작은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니오. 다시 내 옆으로 돌아와. 서준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려 했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행복해요. 이지훈 씨는 저의 재능을 인정하고 저를 한 사람의 디자이너로 존중해줘요. 당신은 지난 3년간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눈빛을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그녀의 말에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확고한 자존감과 행복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돈과 명예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원했던 것이다.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실장이었다. 총재님, 큰일 났습니다. 서진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경쟁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모님의 디자인과 유사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회장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준은 이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유나가 자신을 떠나자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꾸민 이름을 눈치챘다. 그의 아버지는 그녀가 서준의 통제권 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하면 그들은 사라질 거요. 서준은 유나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이 모든 건 내 아버지의 짓이오. 당신을 압박하기 위해. 유나는 서준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어 있었군요. 당신의 아버지든 아니면 당신의 돈이든. 저는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서준은 그녀의 단호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에게 3년 동안 무심했던 순간들이 그녀가 그에게서 멀어진 모든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그녀를 소유하려 했던 오만함을 버리고 그녀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김서준은 박민준 실장에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호 회장을 찾아갔다. 제2글로벌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인 그는 서준에게는 영원한 그림자이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회장의 사무실은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서준은 3년 전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이 방에 들어섰던 날처럼 긴장했다. 아버지 서진그룹 프로젝트에 손을 떼십시오. 서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다. 김정호 회장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서준을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냐? 네가 그 프로젝트에 그렇게 신경 쓸 줄은 몰랐는데. 혹시 그 여자 때문이냐?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서준이 말했다. 이 모든 일은 명백한 압박입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압박 나는 단지 네가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 회장이 낮게 웃었다. 네가 아내를 통제하지 못하면 회사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나라. 그녀가 네 옆에 있어야 너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녀를 다시 데려오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서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행복이 아닌 오직 자신의 권력과 지위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유나를 잃고 나서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의 결혼 생활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이 회사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김정호 회장은 그의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네가 그깟 여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아이까나르차. 네, 포기하겠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나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그녀를 되찾고 싶은 간절함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았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날 오후 제2글로벌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J글로벌 그룹은 서진그룹의 신규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 스튜디오 르네상스와의 협력을 제안합니다. 이 뉴스는 모든 언론을 뒤흔들었다. J글로벌 그룹이 경쟁사를 제치고 작은 신생회사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김서준 총재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유나는 이 뉴스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쳐다보았다. 이지우는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유나 씨, 무슨 일이죠? 김 총재가 우리를 상대로 무슨 수를 쓰는 걸까요?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서준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을 파는 것일까? 그때 서준이 직접 유나의 회사로 찾아왔다. 그는 이번에는 슈트가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과 진심이 드러나 있었다. 유나 예씨.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나는 그를 차갑게 대했다. 무슨 꿍꿍이죠? 이번에는 또 무슨 계략을 꾸미신 건가요? 서준은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나 씨, 지난 3년간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유나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3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을 그의 눈에서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진실된 고백에 마음이 약해졌다. 나는 당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나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3년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서준 씨. 저는 이미 제 삶을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서준은 슬픔을 애써 감추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없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의 후회는 깊었고 그 후회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총재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후회를 깨달은 한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몇 달 후 한유나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 르네상스는 J글로벌과의 협업 대신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김서준의 아내가 아니었고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나 재능 있는 디자이너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각인시켰다. 그녀의 옆에는 늘 이지훈이 있었고 그는 그녀를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로 존중했다. 한편 김서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J글로벌의 총재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 변모했다. 그의 변화는 J글로벌 그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전시회 당일 유나는 수많은 축하와 함께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은 한 남자를 향했다. 김서준이었다. 그는 전시회장 한 구석에 서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서준은 유나에게 꽃다발을 건네주기 위해 다가갔다. 그는 꽃다발을 내밀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빛을 되찾았군요. 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꽃다발을 보며 잠시 침묵했다. 고마워요, 서준 씨.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서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원한다면 가끔이라도 당신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유나는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변화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오만함을 보지 못했다. 그저 한 여자를 잃은 후회와 슬픔을 간직한 한 남자를 보았다. 서준 씨, 유나가 말했다.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제안에 잠시 멍해졌다. 친구. 그것은 그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예,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준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언제든지 당신이 원할 때면 연락 주십시오. 그날 밤 유나는 서준이 보낸 꽃다발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후회를 보았고 그의 변화를 느꼈다. 3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그녀의 삶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고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그녀는 이제 서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얼마 후 유나는 서준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서준 씨,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저는 저의 길을 갈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잃은 후회와 상실감 속에서 그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유나, 알겠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십시오. 저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국 재결합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결말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그 상실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후회를 배웠다. 유나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그 만남과 이별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다. 서준은 그녀를 잃은 후 평생 그녀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행복을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유나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사랑과 존중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맞이했다.